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강이네요. 정말 4개월의 마지막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4개월 동안 해왔던 강의 중 마지막 강의네요. 그죠? 마지막 강의 가축재해보험에 있어서 사고보험금 청구 절차 외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는 가축 재해보험에서 손해액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강의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사고보험금 접수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고보험금 접수 시 처리 방법, 요거는 그냥 엇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접수 시에 꼭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보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 우리가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손해보험이죠. 우리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 속하는데 인보험 우리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 인보험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용이 보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서 보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손해보험 이렇게 한정지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수익자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피보험자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피보험자라는 게 없죠. 개념이. 그죠? 우리는 대상이 농작물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위변조 여부를 확인을 하고 청구 서류상의 기재사항 확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예를 들면 청구사항의 기재사항 확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통 서류에 소보험금 그 타려고 할 때 제출하는 공통 서류에 보면 뭐 긴급 도축일 경우가 있고 뭐 폐사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에 뭐 긴급 도축 시에 수의사의 진단서, 폐사 시에도 수의사의 금안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의사에 대한 발급 수의사의 면허번호, 성명, 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도 필수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게 시험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파란색을 표시한 부분들 있죠. 이렇게 가로넣기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근데 만일에 조금 더 어렵게 낸다고 한다면 사고보험금 접수 시 할인할 사항에 해서 만일에 뭐 1번, 2번, 3번 통으로 비워놓고 4번, 5번은 이렇게 체크해두고 1, 2, 3번에 대해서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보험금 여기에 관한 부분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좀 싫어하는 암기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일종의 암기 과목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정말로 그래요. 근데 용어가 이 부분도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처음에 힘들었던 게 용어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보험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들어본 말이기는 하지만 또 입에 딱딱 붙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생각보다 입에 붙지 않는 용어들이라서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실컷 외웠다 생각하고 뒤돌아서면 또 잘 기억이 안 나고 용어들이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보는 거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고 덤비면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반복적으로 계속 좀 봐주십사. 막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보험금 청구 접수 시 받을 서류 이 부분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서류 기본적인 것들은 뒷부분에도 나오거든요. 중복돼서 나오는데 뭐 보험금 우리가 제가 그 청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가축 그 재보험 할 때 청구서로 받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청청 현지 가축 사진 소고기 기억나시나요? 저는 청청 현지 가축 소고기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보험금 청구서 청구인의 신분증 이렇게 현지 그럼 현지 목적물 확인 그다음에 사진 그건 사고 사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청청 현지 가축 사진 소고기 식별 번호 정보 조회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거기에 똑같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정보 처리 동의서가 있는지, 그다음에 고객 확인 사항들은
방금 여기에서 수익자 일치 여부, 피보험자 일치 여부를 확인했던 것처럼, 그죠?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약 계약자가 수익자라고 한다면 계약자가 와가지고 뭐 바로 보험금을 타간다고 하면 바로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수익자하고 계약자가 다르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자가 본인을 이제 그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지정을 해놨는데 계약자가 이제 죽었을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일에 딱 어떤 수익자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정상속인한테로 가죠. 뭐 그것들처럼 이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인지, 그죠? 또는 계약자가 대표 수익자를 딱 지정했을 수도 있어요. 보험을 딱 그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러면은 그 수익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아이고, 마우스가 들어갔나요? 이건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가축보험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외우는 거는 청청, 현지, 가축, 사진, 소고기 이렇게 외웠다고요. 보험금. 보통은 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그죠? 사고, 사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요거는 우리 또 가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두상 사진하고 전체 전신 사진이 필요한데, 보험금 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그다음에 현지 사고 조사표, 그다음에 가축 목적물 조회표, 그다음에 사고 사진, 소이기 때문에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정보 조회에 들어가서 폐사인지 긴급도축인지 다 이제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등록하고, 폐사면 폐사, 긴급도축이면 도축출하라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한다고 하죠. 사고 요인별 서류도 다릅니다. 우리가 손해액을 결정할 때도 긴급도축일 때와 폐사시가 달랐잖아요. 긴급도축일 때는 기억나시나요? 손해액 플러스 그 잔존물 처리 비용을 같이 이제 더해서 계산을 했었고, 폐사시에는 아니죠. 긴급도축일 때는 보험가액에서 마이너스 이용료 처분액을 냈었고, 폐사시에는 손해액 플러스 그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달랐던 것처럼 손해액도 사고 유형별의 그 어떤 준비에 대한 서류도 다른 거예요. 긴급도축일 때와 폐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외우기가 더 쉽긴 해요. 긴급도축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세가 필요하더라. 아직 그 긴급도축을 할 상태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매매계약서. 요거 고기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도축장 가야 되니까 도축장 정산서도 필요하겠더라. 그다음에 매매 계약서를 낸 사람 중에 뭐 심사자가 추가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도축 검사 증명서, 도축 대상 기립 불능서 확인서 등도 필요하더라. 폐사 시에는 금환서가 필요하고, 소각 렌더링 이제 죽은 거니까, 그죠? 폐사했으니까 렌더링을 한 거나 또는 매장 증명서가 필요하더라. 도체결함 있었을 때는 도축장 정산서가 필요하더라.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들은 이제 또 나오죠. 보험금 청구서, 피해 입증 서류,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 증거 자료. 그죠? 보험금 청구서 안에는 개인정보 정보 이용 수집 조회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하게 보험금 청구했으니까 송금 계좌번호도 포함되겠죠.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어요. 그죠? 가가 현청보야. 그죠? 가가 현청보야. 보험 피해 손해를 입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대. 그래서 가입 안내, 가입 신청, 그죠? 현지 확인, 청약하고 보험료 내고,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점검 발급하고, 그죠? 발급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죠? 우리 손해평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더라. 자, 보험금 심사 및 손해평가 절차네요. 요 부분들은 좀 중요해요. 약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관은 보통 약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계약이죠.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어요. 보통 약관은 보통은 우리 보험을 드는 목적이 뭐예요? 보험자가 어떤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보험자들이 다수의 계약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정해 놓은 거잖아요.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 조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만일에 보통 약관이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쭉 정의 부분을 적고 이걸 가로를 비울 수도 있고요. 보통 약관에서 쭉 다 이 정의를 적고 이렇게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 이런 걸 가로 넣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 약관 역시도 다 이걸 적으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별 약관에 이렇게 정의를 가로 넣게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이 있고 특별약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시 되는 건 뭔가요? 특별약관입니다. 특별약관은 개별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약관에 우선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개별적으로 약정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약관의 내용 중에 어떤 특정적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약정을 달리하는 게 특별약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뭘 따라가냐? 보통약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이 구속력을 가진다. 보통약관 가로넣기, 보통약관 이렇게 가로넣기 또는 구속력 이런 걸 가로넣기도 나올 수 구속력을 가진다. 이런 말은 조금 생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정의도 중요하고 사실은 그 약관의 해석 원칙도 중요해요. 근데 이 보험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1과목에서도 다 빠졌잖아요. 우리 보험 뭐 신계약부터 신계약 처리 절차, 뭐 인수 절차 이런 거 다 빠졌잖아요. 1과목에서. 왜냐면 실은 보험에 관한 부분은 손해평가 조사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보다 실제로는 이건 농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방법 지침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농협 직원들은 알아야 되지만 굳이 평가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과목에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도 그렇긴 해요. 이 과목에 있는 이 보험에 대한 부분도. 근데 아직은 이 과목에서도 안 빠졌잖아요. 안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껏 우리가 이제 시험 출제된 경향들을 보면 보험 뭐 신계약이나 인수 절차 이 부분들이 꼭 매년 한 문제씩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안 나왔었고 계속 그 앞에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은 나왔어요. 그래서 만일에 1과목에서 통째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과목에서 이 보험금에 관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약간 해석의 원칙은 우리가 1차 시험할 때는 아마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1차 시험을 쳐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작년에 이제 1차를 한번 치고, 이제 2차가 재도전이어가지고, 1차를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약간 해석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 약관, 개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단어들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즉 그 말은 작성자라는 건 누구예요? 보험자라는 거죠.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말은 어떤가 연결이 되냐면 면책 조항들하고 연결이 돼요. 면책 조항들은 보험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주겠다는 거는 넓게 해석을 하면 안 줄 사항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불리해요? 계약자한테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 조항들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결국은 보험 계약자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보험자에게 그죠? 불이익하도록 해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괄적 부가문헌에 대해서는 동종 제한 해석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더라까지는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험금 지급 면부책의 이제 보험약관에 따른다를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보험금 지급을 할 때 이게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 면책이냐 보험금을 줘야 되는 부책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실은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거는 꼭 이제 보험에만 해당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손해평가 조사를 나갔을 때도 우리가 그 포상하는 재해가 있고 포상하는 손해가 있고 포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포상하는 손해라고 한다면 부책이 되는 거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한다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 면부책 판단의 요건은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나갔을 때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건. 그죠? 첫 번째, 우리 항상 보험약관이 왜 있어요? 그죠? 똑같은 위험에 처해진 사람들이 단체로 단체성을 띄고서 이 보험에 드는데 그 보험에 드는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 미리 정해 놓은 게 약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인지 담보하지 않는 사고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내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인지 보장하지 않는 재해인지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더라. 그죠? 당연히 이건 마찬가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그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거죠. 그죠?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이
가뭄으로 해서 조사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가뭄으로 인해서 조사를 갔는데 전혀 엉뚱한 어떤 결과들이 있었다. 가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은 가뭄인데 그죠? 결과는 가뭄으로 인한 어떤 이제 뭐 고사 어떤 나무라고 한다면 고사 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이제 뭐죠?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더라. 그다음에 보험 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면책조항 중요하죠. 면책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보험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책조항에 들어가는 건지 해당되는 건지 아닌 건지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제목도 해서 면부책 판단이잖아요. 그죠?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 이외에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었죠. 고지 의무라는 게 있었죠. 고지 의무. 그죠? 그래서 손해보상 책임이 이 알릴 의무, 고지 의무 효과에 의해서 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된다.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히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주수를 속인다든지 품종을 속인다든지 그죠? 재배 방식을 속인다든지 그죠? 수령을 속인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그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일로 해서 그죠? 그런 일로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우리가 그 보험금 줄 때 따로 적용해가지고 줬던 거 기억나죠? 그죠? 부보 비율의 원칙에 따라서 기준 수확량의 80%에서 위에 이제 내 보험금 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부보 비율의 원칙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고지 위반이 있었을 때 손해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배웠던 내용들하고 연관해서 조금 암기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비단 그 인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 우리 지금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실제 조사 나가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되는 현장에서 이제 실무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네,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요의. 이제 지급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보험금 그냥 무조건 그냥 사고 나서 바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사고 났다고 해서 그 지급에 또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급 심사를 할 때는 어떤 걸 보느냐? 계약 체결의 정당성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인보험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고의 역선택 여부 확인을 합니다. 우리 인보험에는 그런 거 맞잖아요. 그죠? 고의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죠? 역선택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역선택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있어요. 그죠? 허위 사실을 뭐 이제 허위 사실 이제 고의적인 보험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미 사고가 나버렸는데 안 난 것처럼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이거 이때 사고 났어요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닷가 근처 이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종이면 이제 간척지 같은 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닷물이 역류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조회 맞죠? 조회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미 이제 조회가 들어가지고 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농작물 재해 보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죠. 하고 사고 났다고 신고를 해요. 실은 이제 보험 사고는 그 전에 일어났던 거죠. 그 전에 일어났던 경우 실은 우리 보험에서 그걸 무효라고 하죠. 이미 일어나 버린 거를. 근데 이제 이때 일어났어요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실제로는 가봤더니 이제 실제 우리가 눈을 봤을 때도 그 전에 훨씬 이제 일찍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작물이 다 말라버린 경우, 그죠?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거의 고의 역선택 여부가 되는 거죠. 이미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보험을 가입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계약 후 알릴 의무 1이 아니고 R입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 위반은 처음에는 이제 그 계약 전에 알릴 의무고 고지 위반 의무 여부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어떤 거냐면 위험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요구만큼이었는데 내가 이를
기간이 지나면서 위험이 훨씬 더 증가됐어요. 그죠? 위험이 증가됐을 때는 위험이 이것만큼 증가됐다고 해서 다시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책 사유를 확인하더라. 지금처럼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들, 그다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지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확인 사항들이 있더라. 이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고의였는지 역선택이었는지 고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면책하고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면부책도 그죠? 약관에서 담보하는 건지 안 한 건지 원인과 결과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상법에서 약관에서 보장하는 면책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조항 외에도 고지 의무잖아요. 그 고지 알릴 의무 위반 효과라는 거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보상 책임이 달라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직업심사 기준하고 그죠? 면부책 판단 기준하고 직업심사 시에 이제 순서대로 보는 기준 굉장히 비슷해요. 계약 체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고의 이것도 이제 가로놓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아주 중요하죠. 기타 확인 사항은 이렇게 하고 쭉 해서 네 가지를 채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런 부분들만 가로넣기도 고의 역선택 여부 요렇게만 가로넣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보험 사기 방지고요. 보험 사기는 해가 가면 갈수록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무에서도 강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대표적인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낙가사고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재해가 있어서만 낙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낙가 피해 주사를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낙가를 떨어뜨려 버린 거죠. 쉽게 낙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해가 있어서 낙가가 된 경우와 고의적으로 이제 계약자가 어떤 낙가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한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실무 지침서들을 보면은 막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보험 사기죠.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 그럼 정의 한번 볼게요.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 제도의 원리상으로 취할 수 없는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였거나 보험 제도를 역이용한 거예요. 역이용. 그래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어떻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모든 불법 행위들이 되고 형법상의가 어디에 되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험 사기도. 그래서 이게 특별법으로 들어가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 사기의 정의는 그냥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험 사기를 가로놓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한다면 보험 사기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꽉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는 어떨 때 그러면 보험 사기인지 어떨 때 그러면 이게 보험 사기일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승립 요건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큰 안에까지는 정말 이제 기억을 많이 못한다더라도 큰 제목들은 기억을 해 주십사. 큰 제목을 기억하면 안에 건 우리가 좀 유추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자, 보험 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그죠? 자, 그 고의에 회사를 기망해서 차고에 빠뜨리는 고의와 그 착오에 의해서 승낙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겠죠. 예, 두 번째, 기망 행위가 있을 것. 이때 기망이라는 것은 허위 진술을 하는 것도 기망, 진실을 은폐하는 것. 그다음에 통상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표현하는 행위나 침묵하는 것도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것 모두가 기망 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 기망이란 기망 이거 갈로 넣기 해가지고 3회 때인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가로넣기. 그러니까 쭉 한 대여섯 가지, 5개 정도의 이제 정의를 쭉 내놓고 각각 정부 앞에 정의 가로 비워가지고 넣은 거. 뭐 재심 및 청구 그때 이제 구상권, 기망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기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의 내용을 탁 떼가지고도 시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6회 때 시험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보험금 반환할 때 보험료 반환할 때 보험계약 대출이 이제 몇 개월 차, 뭐 2개월 차, 4개월 차, 6개월 차,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 차에 돌려주는 그 우리 이제 보험료의 그 이율 부분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 플러스 4%, 보험계약 대출 이율 플러스 6%. 그게 시험에 넣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기억은 나요.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게 어느 부분에 있었던 것까지도 기억나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패스했던 건데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미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들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요 뒤에 가축 특히나 가축재 보험 쪽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주십사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대방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거, 그죠? 대신 회사에 가실 유무하고 문제되지 않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져서 그 결과로 승낙 의시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낙 의시를 표시할 때도 우리 항상 원인과 그 사고의 원인과 그다음에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인과관계가 필요가 없대요. 그죠? 이 사기에 의한 거는. 그다음에 사기가 꼭 위법일 것. 우리가 약간 해석의 원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사회생활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기망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한대요. 왜냐하면 약간 해석 원칙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5가지 한번 순서대로 한 번 더 볼까요? 계약자 또는 보험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상대방 회사가 착오에 빠져서 승낙 의시를 표시해야 되고 그 사기가 위법이어야 되더라. 이 부분은 면책 부책의 판단 요건도 중요하지만 보험 사기도 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넣을 것 같아서 열심히 외웠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자, 사기 행위자고요. 사기 행위를 할 때 꼭 내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옆에 권유자가 있었다 하고 가정을 해볼게요. 권유자가 있었다 하고 권유자가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지반하고 달리 보장 개시일입니다. 보장 개시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 있을 때는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단독적으로 한 거 아니고 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그 사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를 만일에 내가 사기가 아니다 이제 보험자 측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를 이유로 해서 이제 보험자 측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보험자가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계약자가 해야 됩니다. 자, 그로 인한 착오 존재를 증명해야 되더라. 보험 사기 조치 어떤 게 있는 거 볼까요? 청구한 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게 가능하고요. 약관에 의거해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쵸? 사기면 사고 보험금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 사기 방지 의무들은 약간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그것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업무방법에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상권이네요. 구상권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화재가 났어요. 우리 농장이 여기 있고 옆에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 농장에서 쓰레기를 튀우다가 잘못 불똥이 튀어서 여기 우리 농장 불을 축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재 이제 특약이 들었으면 화재 그 보장 특약에서 이 보험금을 받게 되죠. 근데 실제로 사고는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잘못된 거나 어떤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누가요? 옆 농장에서 사고로 불똥이 잘못 튀어서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화재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보험자한테 받아요. 맞죠? 근데 보험자는 분석을 하겠죠. 이 화재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화재 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 옆 농장에서 잘못해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원인 제공자는 이 옆 농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주되 이 계약자가 원래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옆 농장이 해야 돼요. 근데 옆 농장이 안 하고 그냥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보험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 3자한테 반환 청구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보통은 화재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구상권의 그 뒤에 보면 발생 유행이 나오는 게 이제 화재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화재. 그죠? 그래서 화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 그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럼 구상권이랑 어떤 거냐? 구상권 3회 때 시험 나왔어요. 이것도 보험금 지급 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보험자가 대의취득해서 그 타인에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하더라. 그에서 이제 보험자 대의가 나오죠. 보험자 대의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3회 때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왔네요. 이 정의 부분들이 그죠?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죠? 방금처럼 이런 경우죠.
내 때문이 아니고 삼자 때문에, 그죠? 보험 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삼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이제 보험자 대의라고 합니다. 밑에 부분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상권의 발생 유행들이 어떤 게 있을까? 구상권의 발생 유행들은 이렇게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로놓기 나올 수 있고, 그죠?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심하게 나온다면 뭐 1, 2, 3, 4, 5 정도 비워놓고 6번, 7번은 적어놓고 이 부분을 적으시오. 더 심하게 나온다면 구상권의 발생 유행을 모두 적으시오. 아니면 5가지 이상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의 발생 유행을 한번 볼게요. 임차인의 사용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방화로 인한 화재, 그죠? 공사업체 작업 중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그다음에 중복 보험 사고건에 대하여 선보상 처리를 하고 타 보험상의 분담금을 청구하는 거,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분담 비율을 청구하는 거, 무보험 차량에 의한 타차 일반 과실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구상권의 발생 유행이 되기 때문에 잘 봐두십사. 화재가 제일 많기 때문에 1, 2, 3, 4번 모두 화재예요. 화재. 그래서 처음에 화재로 딱 구분해서 외우고 나머지 다른 거 구분해서 외우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상권도 중요하고 보험 사기도 중요하고 매부책 판단 요건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보험금을 탈 때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그다음에 사고 유형별 서류들,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죠? 그럼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걸 다 외웠느냐? 구상금 그 행사 절차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저도 돌았으면 까먹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외웠어도 올해 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이런 암기, 특히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외워야 되는 암기들은 실은 진짜 돌았으면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방금 설명했었지만 앞서에도 계속 반복해서 같이 보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익히고 글로 적어보고, 이거에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정말 10대, 20대들은 암기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대부분 실은 이제 지금 우리 손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보면 어떤 연령층이 가장 많이 이제 듣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조회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노래를 주로 올리는 노래 채널이었어요. 그때는 성비 비율이 여성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성이 훨씬 더 많고 주로 그때는 40대, 50대가 많았어요. 50대, 4, 50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손해평가 강의를 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제 손해평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연령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층이 가장 많으냐면 40대, 50대도 아니고요. 50대 딱 중반에서부터 60대 중반까지가 제일로 많아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성비 비율로 보자면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이제 암기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10대, 20대면 몰라도 진짜 40대, 50대 쪽 60대까지 넘어가면 진짜 돌았으면 까먹고 그렇잖아요. 진짜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법은 뭐냐고 저한테 참 많이 댓글로 물어보시고 쪽지로도 물어보시고 전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반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저도 돌았으면 까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반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말로 먼저 뱉어보고 글로 적어보고 그리고 눈으로 계속 익히고 하는 반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누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인간의 그 본연의 인물이 아주 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망각의 동물인데,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제 안 이어진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반복 훈련들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강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예시 문제들은 한번 보시면 될 만한 것들, 이거 굳이 설명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 왜냐 앞에 설명했던 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지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뭐 계산 문제여서 이렇게 적으시오, 뭐 저렇게 적으시오 라고 따로 안 해도
예시 문제로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제 추측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뭐 그 1과목 문제 출제 쭉 나올 만한 거 이제 단답형 서술형 문제 막 이렇게 출제하면서 가축 제해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1과목에 붙여가지고 그때 같이 이제 업로드 했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대로 가져왔고 실제로 나온다면 여기 있는 거에서는 크게 여기 거의 업무방법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다 있어요. 예시 문제에.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만일에 정말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외우셨다고 한다면 가축재해보험에서 만일에 단답형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그때는 5점, 10점은 취득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암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는 종강되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강의는 종강되었지만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더라. 결국 그것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얻어지는,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노력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는 말씀 많이 하시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도 내가 아는 수준에 따라서 질문의 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어떤 왕도는 엉덩이를 얼마나 의자에 잘 오랫동안 붙이고 앉아 있었나의 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들이 습관화가 좀 되고 점차 늘어나서 공부 자체가 내 몸에 좀 습관화가 되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외에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다른 방법들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든 때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략 그 업무 방법수를 이제 전체로 다 이렇게 한번 보게 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같이 따라와서 이제 업무 방법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게 들 수 있죠.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오는 자괴감도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질 못했어.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서 오는 이제 조급함과 불안함. 그죠? 그 정도가 되겠는데요. 다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요거만큼 공부를 한 사람도, 저 아래 요거만큼 공부를 한 사람도 지금 이 시기가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실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해서 달려온 사람들은 조금 지치는 시기도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슬럼프가 잘 오는 시기가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완전한 봄도 아닌데, 그죠? 지금 이 시기를 조금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시고 마음을 잘 다잡으셔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너무 힘들다면 저는 한 2주 전에 정말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연차를 냈어요. 정말 목요일날 바로 연차 계획서를 쓰고 금요일날 연차를 냈어요. 계획도 없이.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보통 주말에 저는 몰아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평일보다는 그때는 다 포기하고 금요일, 토요일을 진짜 온전하게 놀았어요. 그때 벚꽃 사진 한참 올릴 때였죠, 그죠? 그때였어요. 그래서 꽃구경을 지겹도록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틀 동안 충분히, 그때는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충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루 정도 충분히 쉬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직은 남은 기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고 지칠 때는 하루 정도 모든 것을 손 놓고 충전의 시간들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핵심 요약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의고사는 한 1, 2회 정도는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해서 다시 강의로 찾아뵙는 시간들 가지도록 할게요. 강의가 종강이라고 해서 저만 섭섭한가요? 혹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섭섭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랬다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죠? 또 좀 더 좋은 강의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